일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오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애초 정부 추진안대로 2,000명이 늘어나는데요. 우선 비수도권 대학에 약 1,636명을 증원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권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보고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그제 개막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봉영식 연세대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의 의미와 또 논의된 내용들 자세히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토크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뤄볼 현안들이 좀 많네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과 또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기존보다 2,000명 늘리는 안에 쐐기를 박았고요. 무엇보다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비수도권의 증원분의 82%, 그러니까 2,000명 중에서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담화 내용 일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번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오랫동안 불편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등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자리했었는데 우선 한덕수 총리 얘기만 좀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는지 들어볼게요. 원단장님. 지금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전공의들 사직 사태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의료계 최고 현안 문제가 돼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스케줄대로 약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확정적인 디딤돌을 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대 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었고 게다가 좀 특이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서울보다는 수도권이나 이런 지방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의대 정원을 많이 이렇게 배분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전반적으로 많은 기존의 이제 의료 관련한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런데 그런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법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건 맞고요. 다만 현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 사직 문제라든지 지금 다른 의대 교수들 사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지혜롭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자, 그 지혜로운 방안이요. 조계원 부위원장님. 지금 어쨌든 대학별 정원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학교별로 입시 요강이 또 발표되고요. 그럼 뭐 입시학원도 움직일 테고. 그러면은 이 의대 증원 2,000명은 사실상 뭐 돌아가기 어렵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 사직을 포함해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신 그 지혜롭게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일단은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정원 조정 내지는 시기 보류에 대해서는 대화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배정 인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는 증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방침을 철회하거나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가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예. 국민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대 정원 그 자체는 국민들 지지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전공의 사직서라든가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사태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분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 원칙 하에서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정부의 방침이나 입장은 저 역시 찬성하고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플랜 B가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지금 의사 단체들은 오늘 이 의대 교수들 사직 이 의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치적 표현, 의사 표현으로서 집단적 그 결의를 하는 차원이었는데 네. 실제 사직하겠다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화의 길을 열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이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지금의 의료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정부 방침을 네네. 동의하는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입장 변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텐데 네. 정부가 대화의 창구로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면 결국에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정부는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대 정원 배분 관련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는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퇴였고요. 그리고 또 이종섭 주 호주 대사는 조만간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종섭 대사 관련 소식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민심에 절실하게 반응을 하고 바로 조치하지 않느냐. 이런 일련의 조치. 향후에 어떤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원영섭 단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전략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게 원칙이에요. 미래에 대한 비전 내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 우리 당이 어떻게 바꿀 겁니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그게 국민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게 블랭크예요. 네네. 빈자리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어떤 네거티브 어떤 반대 지적 이런 거 민주당은 야당이니까 정권 심판하고 반대하고 그게 야당의 본래적인 역할입니다. 네. 민주당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안 해도 기본은 먹고 들어가는 게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점을 이종섭이든 황상무든 자르고 이런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네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하면 그 지금 정권 심판론이니 이런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작아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작아져요. 네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민주당이 하는 어떤 이번 정부에서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저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지적들이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당장 그 황상무 수석을 사임시키고 그리고 이종섭 그분을 이제 귀국시킨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큰 전략적으로 그 어떤 요소를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겠느냐. 지금까지 방향이 뭐 조금 다르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바꿔 나갈 거냐. 이걸로 해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끌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또 지금 이제 이종섭 황상무 문제 민주당이 지적했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또 다른 거 지적해요. 네네. 그러면 그때도 누구 자르고 그렇게 누구 잘라가는 식으로 총선을 이기겠다. 저는 그거는 아무런 여당이 집권 여당이 대전략이 없이 가는 건데 뭐 잠시 이게 뭐 단순 민심을 달랬다고 하더라도 결국 민심이 집권 여당한테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이고 그걸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총선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은 뭐 사의 표명으로 사표가 수리돼서 어떻게 보면 뭐 경질됐다라는 정도로 가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기현 부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으로 공감하시나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시지요?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네네. 지금 그 여당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로 갈 거라는 거는 거의 상수로 놓고 선거를 준비했었어야죠. 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일부 조정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네. 그때 나왔던 당 지지율 여론조사 외에 실제 이번 총선에 대한 성격 규정을 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50-60% 이상의 국민들이 계속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이고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공천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그런 답을 내놔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도 하는 얘기가 이 어떤 사안의 문제 처리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비교 우위만 계속 주장하고 네네. 민주당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고 또 종북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당은 비판하는 세력이고 여당은 책임지는 세력입니다. 국민들 쉽게 생각하면 그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비판만 하면 또 선택받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죠. 야당을 통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면 심판하는 게 선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든 뭐 봉합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당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심판론에 기름이 부어진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지금 선거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판인 것 같습니다. 앞서 뭐 그 누구누구를 자른다라는 표현은 일부러 경질한다로 순화해서 바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그 법조인이시니까 이런 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종섭 대사가 만약에 귀국을 하면 향후에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데 예를 들면 이 대사는 공수처에 어제 조사 기일 지정 촉구서도 제출을 했고요. 얼른 불러달라. 왜 출국 금지를 몇 번이나 연장하고도 한 번도 부르질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향후 공수처 수사가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원장님. 근데 원래 그 수사를 소환하는 거나 그 피의자를 소환하는 거나 이렇게 소환하는 거는 뭐 그 수사가 어떤 정도 준비돼 있을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정무적으로 고려를 오히려 하는 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이종섭 그 대사 전 장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총선 선거 이전에 소화를 했다가 그게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정무적으로 파급 효과가 생길지 모르니까 결국 그 전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원래 다른 사건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 이후로 다 미뤄버리거든요. 아무리 뭐 그분이 일찍 와가지고 대기를 한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그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과정에서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언론에 유출되기라도 한다 그러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모든 그런 조사들이 총선 이후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한 수사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왜 빨리 안 돌아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와도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못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뭐 대기를 타고 있는 것 자체로도 어떤 국민들이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공수처 스스로도 뭐 어쨌든 총선 이후의 시점에는 더 이상 좀 지연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6개월째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또 굉장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건데 총선이 끝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뭐 성숙돼 있는 그런 수사 여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빠른 시점에 그 소환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보태실 말이 없을 정도로 네. 뭐 같은 의견인데요. 네. 예, 한 가지만 딱 네, 네. 짚으면 네. 대통령실이 이 문제의 이 본질은 수사 이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해서 네. 그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이 아니야. 이게 비판의 핵심인데 네. 지금 뭐 수사 일정으로 뭐 당장 귀국시키면 뭐 상황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뭐 뭔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이철규 의원이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했습니다. 뭐 당직으로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시기도 하죠. 비례대표 공천이 참 불투명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애초에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좀 고심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로 이관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안 지켰다라면서 기자회견했고요. 앞서서는 호남 출신 또 당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런 문제 제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뭐 호남 출신과 당직자에 대한 배려를 실제로 할지 아니면 뭐 전면적으로 재조정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 조정은 있을 거라고 조정은 보고 있을 있습니다.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뭐 비례대표 그 순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뭐 누구라고 정확하게 사람을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이 총선에 도움이 되는 네. 앞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이분들이 의원을 달아가지고 정말 뭐 지방선거도 치르고 또 다음에 3년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네. 그런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인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그 당에 대한 공헌이 많았던 분들이 밀려나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호남 배려나 이런 것도 우리가 총선 전략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 전략이기도 하고 대선 전략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금 접근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익이 없는 예. 그런 명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고 네. 다만 이제 이렇게까지 이철규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될 정도까지 와가지고 이게 수정이 된다라는 게 예. 저는 뭐 그 제대로 된 업무 처리냐 하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네네. 이걸 보면서 뭐 잘 안 돌아가는구나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유능해야 됩니다. 그 유능함이 모든 그 보수당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기본 원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여당이에요. 여당인데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네. 보수당인데 유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포퓰리즘을 별로 하지도 않고 선전선동을 별로 할 줄도 모르고 공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유능하기라도 해야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유능합니까? 네. 이게 지금 또 호떡을 하는 건데 몇 번을 이게 과연 유능한 모습이냐? 네. 저는 보수당에 왜 표를 주는지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왜 보수당에 표를 주는지 그걸 잘 국민의힘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유능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유능하지 네. 못하면 결국에는 실망을 하고 그 표는 다른 데 가는 겁니다. 예, 오늘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인천 부평 일대를 찾아서 지역 후보들 지지를 또 호소했습니다. 닷새째 수도권에 집중해서 유세 중인데요. 그런 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니까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좀 해설을 해 주실까요? 일단 피고인의 예. 이 법적 출석은요. 공판기 출석은 네. 형사소송법상은 일단 권리로 규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의무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미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공판을 진행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의도적으로 사건 지연 목적으로 또는 이 다른 도피 목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강제 구인 절차를 거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지연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제 도피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은 이재명 대표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하거나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허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선거 일정이나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해서는 불출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고요. 네. 그때 어쨌든 4월 10일까지 아마 한 3번 정도 공판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한 뭐 불출석할 경우 법원과 이렇게 충돌하는 모양새가 이재명 대표로서도 뭐 좋지 않고 선거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요구하는 대로 뭐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이렇게 구인장을 발부하고 그것에서 뭐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그 사이에 한 번 정도 출석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개혁신당은 오늘 비례대표 명단을 좀 발표했던데요.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과 교수고요. 2번이 천하람 변호사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김철근 사무총장이랄지 김용남 정책위의장이랄지 당 지도부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명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참 의아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공건의 질문도 했지만은 대승적으로 뭐 준용하기로 했다라는데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 이 내용들 잠깐 좀 평가해 주실까요, 원영수 단장님? 그러니까 제일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천하람 변호사가 비례 2번으로 들어갔어요. 지역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 본인이 지역구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구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을 비례 2번이면 3%를 넘어가면 당선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일 앞순번으로 남자니까 2번이 제일 앞순번이잖아요. 거기에 놓는다는 게 이게 그동안 개혁신당이 해왔던 어떤 업무라고 할까? 그거하고 모순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역구를 만약 활동을 한다 그러면 지역구를 받아서 나가는 건데 그분을 갑자기 아무런 뭐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 비례를 준다?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예고편을 좀 때리고 예고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가야 되는데 이러면 그냥 특혜잖아요. 그냥 특혜처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천하람 변호사는 왜 특혜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되는 설명이 있지 않으면 이 내부에서 누가 이거를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자기는 지역구 아니고 비례 갈 거라고 한 분이 있고 그런 분 중에 이제 뭐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만약 선정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왜 지역구를 비례로 전환시켰느냐에 대한 논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지역구를 비례로 전환시키고 이게 특혜처럼 보일 수 있는 걸 했다고 하는데 설명은 없어. 구성원들 누가 동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혁신당이 뭐 어떤 3% 이상의 득표를 올려가지고 그 원내 입성을 하는 게 원내 정당이 되는 게 당면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러면 개혁신당을 어떻게든 아주 소수지만 지지를 했던 분들 그리고 지역에 출마 신청을 해가지고 출마를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건 정당하고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관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렸는데 뭐 타당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개혁신당에는 저는 악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조기현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꺾고 강북에 나가게 됐는데 이낙연 새로미래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용진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고 전당대회에서는 당권에 도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이나 대권 도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싹을 자르고 있다. 예를 들면 임종석 전 실장, 박용진 의원 이렇게 라이벌 자르기를 하고 있다. 여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의도로 했었다고 하면 공천 과정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뭐 결과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게 완전히 기획해서 당내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기획하에 진행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박용진
그렇게 험난하고 가혹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겠다고 하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얻은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아시는 분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정치적 경쟁자를 잘라내는 정치를 해서 결국에 본인이 뭐 향후 대권 구도라든가 이 정치 지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참으겠다 그런 선택을 정치적으로 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는요 오늘 입장을 잠전에 냈습니다. 뭐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의 변호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으로 주춤하고요.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 더지나 판교 부근으로도 정체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와 또 신갈 분기점에서 수원까지 각각 막히는데요. 이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정체되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도 차가 많습니다. 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구간은 4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는데요. 올해 세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주최를 했고요. 장관급 회동을 거쳐서 오늘 저녁엔 각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또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우리가 미국의 앞잡이라면서 이 회의 자체를 맹비난하고 나섰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게 참 낯선 청취자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민주주의에 반하는 세력들의 뭐 경종을 울리기 위한 회의인지 아니면 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는지 이 회의의 성격 좀 궁금합니다.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예. 그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다행히 아직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70년 이상의 최소한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비법이 무엇이냐? 왜 이전에는 이제 세계 대전이라든지 굉장히 큰 규모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전후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간지인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구축되었고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을 버팀목 역할을 하던 패권 국가인 미국의 국제 공신력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에 9.11 테러 공격을 받고 나서 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서 반대도 무릅쓰고 이라크 전쟁을 시도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런 공신력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고 나서는 모든 것은 거래가 가능하고 미국만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 네네. 다른 나라가 미국을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또 이런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이런 세계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동시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
그리고 역할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2021년도에 12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대로 첫 화상 국제회의 형식으로 개최가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두 번째 회의는 2023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그리고 한국이 공동 주최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했던 회의체인데 대한민국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2차 회의 때는 공동 주최였고 이번엔 개최국으로 나섰고요.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에 대한 공조의 일환이라고 해석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과의 이제 관계 강화 이제 그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이런 입장과는 별개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지 발언을 보면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 자주 때문에 나오죠. 그렇죠. 이런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없다 하더라도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활동은 굉장히 활발했을 것이라 보는데 마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외교의 지평이 좀 더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그 좋은 기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올해 그 제3차 회의 주제가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고 공표가 됐던데요. 일정을 보니까 어제 그제 각국 외교 장관들이 직접 만나는 자리와 함께 또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얘기들이 있었을지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에 맞서서 이제 민주주의 진영의 영향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핵심인 것은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민주사회의 기술 혁신,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한 민주사회의 역할,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로 돼 있죠. 이제 정치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얼마나 국제 정세가 첨예하고 어려운데 태평하게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느냐. 한가로운 거 아닌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 하마스가 충돌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어려운데 지구 온난화도 계속되고 민주주의 타령할 여유가 있는가 하겠지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각국의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초점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즉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이 가짜 뉴스 전파라는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대결에서 민주진영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동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개인의 편익을 계속 추구하면서도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 노력한다는 것이죠. 비슷한 예가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때 핵안보 정상회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두 번째 주최국이었는데 그럼 핵안보 정상회의를 해서 4차를 했는데 전 세계가 지금 핵무기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핵안보 정상회의를 했다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그런 것을 취지로 하는 그런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마침 각국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내용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요. 회의 주제가 기술, 선거 그리고 가짜뉴스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또 정상들 간에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그러니까 가짜뉴스 또 허위선동이 정치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좀 지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정치학계에서 이 디지털 기술 혁명이 인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위협의 요소로 등장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 꽤 몇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3차례 정도 큰 논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그런 디지털 혁명이 있고 정보 혁명이 일어나면은 민주주의도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개방은 개방으로 이어질 것이니까요.
세계 시민사회가 오픈 소스 정보를 보다 손쉽게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유의 향유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1세대 논지였습니다. 근데 2세대의 논지에서 보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디지털 혁명은 일어나지만 정보기술 혁명이 있지만 민주주의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그 당시에는 분절화였습니다. 분절화. 이런 기술혁명, 정보혁명은 이미 민주사회인 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더 성장하게 하지만 권위주의적인 국가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아서 그 권위주의인 국가는 오히려 정보를 차단하고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주의가 강화된다. 즉 민주주의는 더 민주화가 되고 권위주의 정치체는 더 권위주의화된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득세하게 된다. AI와 정보혁명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게 침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선거 조작을 한다든지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든지 해서 그런 민주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는 정부 주도로 이런 정보 통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하니까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도는 좋으나 그 조치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왜 국민의 알 권리를 정부가 이렇게 제약하는가. 통제하고요. 그렇죠. 사상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왜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구현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가 해서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권위주의 이런 정치체들의 정보 공격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덜 민주적이고 권위주의가 된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것이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핵심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그 2년 전에 그 첫 번째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됐을 때 당시에는 파키스탄 또 터키 같은 일부 참가국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3차 정상회의는 어떤 나라들이 참가하는지도 궁금하네요. 11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제 아버지뻘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한국이 굉장히 적절한 개최국이다.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과 글로벌 사우스, 즉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자유 획득을 지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새로운 포부와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개최국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거의 동시적으로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 민주주의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쪽에서도 국제적으로 이제 신뢰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누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참가국들이 한국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그런 개최였다라는 것이 이제 전미 민주주의 기금 내셔널 인다우먼트 디모크래시의 기고문의 핵심입니다. 포린 폴리스에 기고를 했죠. 지금은 뭐 과거와 달리 터키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지요. 근데 이제 행사 자체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평가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 관심도 말이죠. 실제로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비대면 그 장관급 회의로 하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첫 번째 회의부터 출범부터 이것은 비대면 회의 장관급 회의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격이 낮춰졌다거나 아니면은 그 참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포맷을 바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다양한 배경의 나라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공동의 지혜를 모은다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해서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구현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 구현 플레이북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수준의 기대를 하는가에 따라서는 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 정상회의하는 과연 현실 정치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것은 권위주의 국가, 중국을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연대 형성이 목적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가 있죠. 그러잖아도 그 지금 바이든 정부가 권위주의 체제로 비판해온 나라들 사이 뭐 중국도 언급하셨지만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해서 특히나 또 어깃장을 놓는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감지되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예. 우리 정부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서 네네.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고와 불쾌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예. 이제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19일 사설을 통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점점 더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고 한국이 이를 이어받으면 손을 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황구시보 사설에서는 한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고 해서 국제 영향력이 증진되거나 세계 중추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신화통신은 17일에 민주와 무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논평을 게재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미국의 쫄 역할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것은 사실 뭐 그렇게 놀랍거나 새로운 발언은 아닙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가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했을 때도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그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했고 불장난을 하는 나라는 불에 타서 죽는다라는 이제 중국 국감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측이 이제 불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측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배려를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 가지고 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네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주권 국가로서 한국이 알아서 조심할 문제고 여기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까지는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의 정신에 따라서 지혜를 발휘하면 될 것이라고 대응을 해왔고 네.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제 대응도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뭐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 측을 향해서요. 중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의 관련 발언에 강한 불만과 또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미국의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블링컨 장관이 그 중국이 해외 매체를 사들인 방식으로 선전을 퍼뜨리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세계 최대 허위 정보 근원지이자 전파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똑똑히 봤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의 강한 반발이요. 특히나 이번 회의에서 타이완의 오드리탕 정무위원이 참여해서 더 그런가 싶습니다. 뭐 물론 탕 위원이 직접 참석하는 대신에 사전 녹화한 발언 영상으로 대신한 것은 중국을 또 의식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수석 외교부의 대변인은 예. 이번에 한국 주최로 얘기한 정상회의에서 대만급 장관 인사 참석해서 네. 중국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은 1992년도 국교 정상화 이후로 계속 유지해왔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만 대표가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네. 1차, 2차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연속 석상에서 대만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주최국으로서 당연히 그 존중할 만한 전례였고 네. 또 이 임 대변인 발언을 보면은 민주주의는 진영 대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진영 대결이 아니라 민주주의 법적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자리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필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부분이 경제 강국, 기술 강국입니다. 특히 예.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을 포함해서 한국, 일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기술 통제 정책을 계속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만 측 그리고 일본과 한국, 미국이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비록 명분은 민주주의지만 민주국가들의 또 공동된 교집합이 기술 협력이 있고 기술 선진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민주주의 국가의 연대가 결국에는 기술 연대로 진화하지 않을 것인가. 불편하겠네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예. 이제 반도체 공동 연대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이 신경을 쓰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계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온 것이 테크노 디모크라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이 공동 연대를 할 수 있는 교집합이 있는 즉 기술과 첨단 기술과 민주주의 가치가 교집합을 이루는 예. 그런 국가들 간의 연대를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모색하고 있죠.
북한도 지금 최근에 한 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고 나섰는데 이게 지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을 불과 2시간 앞둔 시점이었는데 무력 도발은 물론 뭐 북한에서 여러 가지 노림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회의도 감안했을까?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서방 측 주요 인사들의 방한 시기와도 겹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무력 시위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북한이 이제 워낙 무력 시위를 자주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정치적 행사 일정과 겹칠 가능성은 항상 높죠. 네네. 두 번째는 그 21년도 1월에 개최됐던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에서 네. 신형 무기 5종 무기 개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네. 그 5가지의 신형 무기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으로서는 계속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시험 발사를 하다 보면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와도 겹칠 수가 있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과 겹칠 수도 있고 뭐 한국의 총선과도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꼭 이때 이런 실험을 해야겠다 하기보다는 숙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근접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보고 네. 북한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장사정포 그 시연이라든지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 연료 추진체를 장착한 네. 그런 것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직접 지도했는가?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은 북한의 외화벌이의 가장 큰 수단이 무기 수출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여러 가지 경제 제재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네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 수출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전에는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노동 미사일 그 이라크와 이란에 판매를 해서 외화벌이를 했는데 그 길이 막혔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무역도 막혔습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게 손을 내미는 굉장히 좋은 외화벌이 기회가 생긴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 제1호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1호 세일즈맨으로 이 군수물자 대러시아 수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도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지도 하면서 어떤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 대해서 또 어필하는 그런 효과까지 거두려 한다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네. 당장 러시아가 러시아 무기 체계와 호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북한이 이렇게 개발을 했다. 고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것에 더해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제8차 당대에서 결의한 신종 5개 무기 개발의 일환이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자체 국방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러시아로 수출의 길이 열린다면은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도발, 즉 여러 가지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뭐 일석이조를 거둔다고 생각하겠네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그 대한민국의 실익도 잠깐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냉전이 끝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 체제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공연히 도전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타이완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곳이기도 하다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요.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 또 우리가 개최하는 의미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는 네. 국익 추구죠. 네.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도 안보, 기술, 경제 협력 국가인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네. 한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그런 이익 추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발로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이런 나라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교 안보를 하는 것이죠. 인권 네네.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치체이고 국가인가를 본다면은 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그 미국 주도의 어떤 회의체를 우리가 지금 주최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동안 여러 차례 회동하면서 즉석에서 뭐 윤 대통령이 노래도 부른 적도 있고요. 또 선물도 교환했고요. 상당히 친근한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공개됐었는데 미국이 이처럼 대한민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또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도 이번 회의가 좀 한몫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예. 정말 그 환구15나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는 대로 미국의 쫄이라서 모든 것을 미국한테 다 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그렇게 대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직 러시아가 제시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습니다. 레드라인 하시면은 직접적인 직접적인 군수 지원이죠.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홍콩 갱 영화 보면 오우삼 감독의 영화 보면 서로 갱들이 이제 총을 상대방의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는 아직 당기고 있지 않은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와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러시아 푸틴 정부가 북한에게 핵 무기 개발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인공위성 개발에 대한 첨단 기술을 이전한다면 그거는 러시아가 한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레드라인을 먼저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을 시작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한국이 먼저 대우크라이나 군수 지원을 시작한다면 그 보복으로 푸틴 대통령이 방북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양측이 아직은 미국이 한국의 그런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첨단 기술 이전을 종용하고 있지만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실익을 추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매일 아침 민정이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가 먹을 죽을 끓이고 약을 준비합니다. 7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엄마의 돌보미로 살아온 민정이. 오랜 시간 지병을 앓아온 엄만 작년 말 위암 수술로 위의 반 이상을 절제했는데요. 체중도 20kg 넘게 빠져 거동조차 힘겨운 상태. 수업이 끝나면 민정이는 집으로 달려와 엄마를 씻기고 4번의 죽을 쑤며 수십 개의 약을 챙깁니다. 엄마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책을 펴는 고된 환경이지만 민정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인데요. 이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민정이와 엄마가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절기춘분인데요. 꽃샘추위로 종일 쌀쌀했습니다. 낮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많게는 8도나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은 옷차림을 더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영도, 대전 영하 2도, 춘천 영하 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와 함께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낮에도 평년보다 쌀쌀해서 서울이 11도, 강릉 8도, 대전, 제주 12도, 부산, 광주 1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 포근해지겠지만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강원 산지와 강원 동해안에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내일 오후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모레는 늦은 오후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전까지 대기가 많이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또 서해 중부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모레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9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언론인에 대한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이 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논란 발생 엿새 만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에 사과가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수도권 험지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곧 귀국한다며 국민의힘은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며 민주당이 확실한 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대중교통 월 6만 원 상한제 등 민생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2,000명 늘린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의 학교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료계에서 정권 퇴진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전공의 단체와 의대 교수 단체는 오늘 밤 각각 긴급 총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 격전지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경기 부천 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설훈 예비후보, 이어서 어제 국민의힘의 박성중 예비후보 만나봤고요. 오늘은 민주당의 김기표 예비후보와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원외 친명계 인사로 당내 경선을 뚫고 또 부천 을 민주당 예비후보로 확정되신 김기표 후보님은 문재정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지내셨고요. 또 네. 부천에서 쭉 초중고를 나오셨네요. 출마의 변부터 그렇습니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부천에서 초등학교,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부천에서 자라났고 부천이 저를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러준 부천에 대해서 반드시 언젠가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컸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부천이 길러낸 젊은 인재라고 자부하면서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아가서 네. 경제 파탄과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의지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제인가요? 그 진보당의 백현종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이뤄내셨던데요. 네네. 이 단일화 성사 합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소개해 주시죠. 무엇보다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우리나라 네.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선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렇게 폭정을 하고 있는 정권에게 입법부마저 넘겨준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되어야 되고 그 정권 심판의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세력이라면 모두 연합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런 생각하에서 단일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부천 을 지역 외에도 민주당하고 진보당 간의 어떤 선거 연대 속에서 어떤 지역구 후보 단일화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여길 두고 일각에서는 이 진보당과의 연대가 중도 확장 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후보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번 윤석열 정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심판해야 된다는 어떤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네네. 그렇다면 어떤 중도층에 있는 계신 분들도 진보당과 연합이 전혀 우리 민주당과 진보당 연합을 지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어떤 의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모든 세력과 정당이 모여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부천 을 지역 어디를 좀 도셨어요? 오늘 상동 호수공원에서요. 네. 또 이제 여러 자치단체 네. 위원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도 갔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역도 가서 피켓팅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부천시청도 가고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게 바쁜 일정 보내 계신 와중에 부천시는 지금 민주당의 다소 우세 지역으로 불리는 곳이지만은 부천시 을 같은 경우는 부천시 4개 선거 가운데서도 역대 선거에서 이 비교적 보수층의 득표가 가장 높았던 곳으로 분류되던데 부천 을의 민심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물론 지난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제가 이제 부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초중고 선후배님들의 어떤 그런 응원과 지지 또 굉장히 강해서 그분들이 또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는 부천에서 좀 자라난 인물이 국회의원 한번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부천이 그동안 그렇게 네네. 안 됐었으니까 이런 여론이 강해서요. 저는 보수를 성향이 있는 분들까지도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박성중 예비후보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현 지역구 의원이신 새로미래 설훈 예비후보 이렇게 경쟁 상대이신데 상대 후보들 평가를 잠깐 들어볼까요? 다 두 분 다 연부역강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굳이 제가 정치적인 입장으로 비판을 좀 한다면 박성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서초구에서 정치를 하셨고 구청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천으로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의사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부천 사람으로서 뭔가 이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랄까요? 이렇게 돼서 어차피 서울에서 잘 안 돼서 내려온 분이다. 그래서 부천에서는 조금 인정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설훈 의원님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5선을 했고 부천 지역에서만 3선을 했는데 20년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신 분인데 어떤 의원 평가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바로 탈당해서 이렇게 다른 당에 입당하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후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모범을 보이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보님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총괄 변호인 단장을 맡으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박성중 의원께서는 이른바 뭐 대장동 변호사라고 언급을 하시면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한 거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신다면요? 일단 대장동 사건은 제가 깊숙이 사건을 들어가 본 입장으로서 네. 그것은 검찰이 대단히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다. 네. 제가 지금 판단하는 사건의 실체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장동 변호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장동 변호사이기 때문에 공천이 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지역에 내려와서 초중고 나온 어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예. 사실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었고 정당하게 민주당이 정한 경선을 통해서 제가 후보로 됐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비판은 전혀 근거 없고 억지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른 두 후보님, 그러니까 서른 후보께서는 내가 여기서 12년 동안 부천 을 국회의원으로서 성과를 또 강조하셨고요. 이 지역 활성화에 적임자다라고 자평하셨고요. 박성준 의원님은 도시행정 전문가다. 그래서 이론과 실천을 다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김기표 후보님 본인의 강점은 이것이다.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른 후보님이 이제 12년간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 지역에서는 뭘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많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천이 이렇게 12년 동안 쇠퇴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네. 박성중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지리도 잘 모르실 텐데 부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발전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 많은 어떤 선후배 동료들이 부천 곳곳의 문제점, 부천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부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네. 제가 기존의 정치인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돌파구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인재다 이렇게 제가 자부를 합니다. 예, 아까 그 쇠퇴했다 그리고 부천의 문제점을 또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부천 을 지역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천 을 지역에서 해결해야 될 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부천 을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천은 예전에 인구 100만을 바라보던 도시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80만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 선거구도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어떤 그런 뭐랄까요 굴욕적인 어떤 결과까지 초래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기업이 빠져나가고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유출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천이 먹고 사는 어떤 백년대계를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천에 있는 인재들을 부천에서 온전히 교육시킬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문제가 가장 고민점이 돼야 하고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님의 대표 공약은 뭘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그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는 곳이 부천의 유휴 토지입니다. 지금 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토지인데요. 저는 네. 기존의 개발 계획이 사실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조금 여러 가지 진행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이 메디컬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로 조성을 해서 예. 부천이 사실은 수도권 지방에서도 오기 쉽고 무엇보다도 외국에서 김포공항과 가까워서 외국에서도 오기 좋습니다. 인천공항과도 가깝고요. 네. 그래서 의료 복합단지로 만들어서 치료, 힐링, 회복 이런 시스템을 적절하게 갖춘다면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의료 어떤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켜서 큰 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대표적인 공약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은 그 부천의 서울 편입 가능성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 의견도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천에서 자라난 부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아, 그래요? 시민을 좀 네.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공천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편입시켜주면 좋아할 것 같은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듭니다. 부천 시민들이. 그러나 네네. 부천 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어떤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덥석 넣어주겠다고 해서 좋아하고 이런 어떤 의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 또 세수 문제도 크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니까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다 지방
그대로 저희 부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온전히 서울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더 경제적으로도 불리한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시민에 대한 어떤 의식을 굉장히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불쾌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예, 총선 판세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현재 판세로는 이번 총선에서 민당 자체만으로도 151석을 151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도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 돼야 되는 선거로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열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국 입법부마저 넘겨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더더욱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민심을 살피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거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정권 심판론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서른 의원께서는요. 이 정권 심판론과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본 모습을 잃고 있는 민주당을 새롭게 재건하겠다고 합니다. 이른바 민주당 재건론인데요. 이 민주당 재건론까지 합해져서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민주당 재건은 민주당 내에서 해야죠. 새로운 미래당에서 무슨 민주당 재건을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게다가 민주당 후보로 뽑힌 저와 당연히 경쟁하고 저를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떨어뜨리겠다고 명언 쓰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룰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이 이게 당을 빠져나간 것이 과연 민주당 재건을 외치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이게 지금 진보당과 연대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어떤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이 민주당 비례정당 대신에 조국 혁신당을 택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는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그런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민주당 조국 혁신당을 택하는 분들의 어떤 정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어떤 진보 세력 중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굉장히 연민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도륙하는 그런 수사를 하고 거기에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 그때 관여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는 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진보당과 연대한다 이런 것 가지고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을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당 관련된 얘기인데요. 관심을 모았던 지금 서울 강북을의 재경선 결과 지금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이겼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미 정해진 승부 아니었냐 이런 평가가 좀 많던데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이란 평가 어떤 의견이신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강북 선거는 박용진 의원께서 하위 30%인가요? 저는 정확하게 하위 10%인가요?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또 박용진 의원께서 기존 당원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좀 받아왔던 분이고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친명행제, 비명행사 이런 어떤 프레임을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반대하는 세력이 만드는 프레임에 불과하고요. 오히려 친명인 분들이 친명으로 분류된 분들이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비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공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임화 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가지 사실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께서는 조금 전에 그 입장을 통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지금 보니까 다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론했다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요.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과 또 블로그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 거는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한 활동이었지만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력 끼친 점은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지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와 같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찾아오면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의 병인지에 관계없이 치료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변론권, 변호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게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그 사람이 과도하게
피해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 시절에 수임한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크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께서는요 이번 주 예정돼 있었던 3개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걸 두고 여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럽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다니고 구속되냐 마냐 돈 봉투를 받았네 말았네 이런 얘기만 쌀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발언은 굉장히 과도하고 네.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이 사건이 불구속 재판인데요. 저희가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보더라도 불구속 재판의 경우에 피고인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 봐서 재판기를 연기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네네. 이것이 정책으로 주목받아서 이게 마치 무슨 큰 일인 것이냐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네. 당연히 총선의 한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총선을 치르는 경우라면 그 정도의 것은 충분히 용인되는 어떤 관행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총선 전까지요. 법원에서는 뭐 구인장 발부도 검토한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남은 재판이 몇 번 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 혹은 뭐 다른 재판 남은 것들 총선 전까지 이재명 대표께서 출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실지 궁금하네요. 뭐 그것은 당연히 이제 뭐 시간이 여러 가지 허락이 되면 예. 출석하시면 서로 여러 가지로 부드럽고 좋겠죠.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판기를 연기한다거나 이런 것은 충분히 그동안 했던 관행들이기 때문에 예. 서로 지혜롭게 해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모두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여당의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가 총선의 표심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뭐 조국혁신당의 당원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과 기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과 현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수사입니다. 실제로 사건 내용이 들어가면 더더욱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세력, 민주당을 공격하는 세력의 어떤 프레임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요. 경기 부천 을에서 당선되신다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향후 정적인 포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제 이 나라 이 사회가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가치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되면 그런 어떤 입법 활동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천 지역의 발전과 아울러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명백한 비판, 심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기표 경기 부천 을 예비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주춤하고요. 남사진이에서 동탄 분기점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기흥 동탄에서 수원, 더지나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도 막히는데요. 이 판교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7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바란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도 막힙니다. 비봉에서 팔곡터널까지는 9km 정체, 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과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주춤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은 대동 요금소에서 삼락까지 7km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입니다. 네,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는데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좀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정부는 계속해서 2,000명 증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게 의대별로 얼마나 증원할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인데요. 2,000명 안에서 네. 뭐 어디 대학에 몇 명, 네, 몇 명을 네. 배정할지. 그래서 정부는 앞서서 그 비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의대 인원을 배정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이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돼서 이번 배정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비수도권 의대 증원 배정은 뭐 어느 정도 비율로 몇 명이 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 예. 비수도권의 82% 그리고 경기와 인천 지역의 18%를 배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는 따로 신규 정원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수도권 의대 정원 같은 경우에는 3,662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충북대가 151명을 배정받아서 가장 많은 인원을 새로 받게 됐고요. 네. 경상국립대도 124명이 증원돼서 입학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국립대들 뭐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등 모두 100명에서 60명 사이 규모로 증원이 돼가지고 입학생 총 200명씩을 받게 됐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서울대나 연세대와 같이 서울권 주요 의대보다도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들이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의료 인프라 뭐 개선에 방점을 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대 정원 현황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지금 전국의 의대가 예. 40개 정도 있는데요. 정원이 3,058명 중에 수도권에 1,035명, 그리고 비수도권에 2,02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정원이 적은 비수도권 학교가 40명의 학생 정원을 갖고 있는 제주대학교이고요. 네. 비수도권 증원이 비수도권 이제 중에서 정원이 가장 큰 학교는 전북대학교로 142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증원 규모를 합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의대보다 더 많아지는 것도 있나요? 네, 더 많아지는 게 있죠. 그 네네. 비수도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지방 거점 국립대들 같은 경우에는 200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보다도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 3월 초까지 이번 달 초까지 수도권 또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었는데 이 신청 규모도 궁금해요. 네, 당시에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규모가 총 네. 합해서 3,401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비수도권 의대가 무려 72%를 넘게 차지했습니다. 네. 그만큼 비수도권에서는 뭐 좀 증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던 것 같고 정부가 좀 이런 제출 수요와 더불어서 지역 의료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또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그 중요성까지 좀 고루고루 판단을 해서 이제 정원을 배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뭐 의대 증원이 계획대로 된다면 당연히 그 대입에도 입시에도 네.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예. 2025학년도부터 바로 적용을 하려면 지난해에 확정했던 그 대학별 대입 전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도 좀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원 배정위가 가동된 시점이 지난 15일이었는데 닷새 만에 지금 주말 포함해서 닷새 만에 이렇게 발표를 한 이유가 이런 빠르게 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의료계는 뭐 당장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예. 의료계 안팎 이제 바깥에서도 계속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5일에 이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고 네. 또 의대 학생들의 휴학이나 전공의 파업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의대 정원 자체가 이렇게 가시화되니까 학부모와 학생 사이에서도 다양한 불만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예. 네, 대표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역 의대에서 사람을 많이 뽑게 되면서 지역 인재 전형도 6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좀 수도권의 학부모들이 이건 역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뭐 이곳저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4월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거를 축구 소식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강인 선수 소식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강인 선수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관련된 소식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였는데요.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읽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입국을 했고 오늘 3시 반에 대국민 사과문을 읽었는데 일단은 입국 현장의 표정부터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입국을 할 때는 네.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또 팬들과 인사를 하고 또 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받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입국을 했고요. 또 입국해서 바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소집된 23명의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늦게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날 오후에 있었던 훈련에는 따로 참여를 하지 못했고 오늘 훈련에 이제 4시에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참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와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훈련에 앞서서 취재진 앞에서 그 아시안컵 당시에 있었던 하극상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 겁니다. 이게 뭐 탁구 게이트 이렇게도 불리던데 네. 대국민 사과문 내용은 뭐였습니까? 일단 사과문 내용은 뭐 굉장히 짧고 간결한 사과였어요. 이번에 좀 국가대표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황선홍 감독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표했고요. 아시안컵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고요. 네네. 또 이번 기회로 많이 배우고 있고 또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더 좋은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더 좋은 사람과 또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한국 축구 많이 사랑해달라 이런 말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도 뭐 이강인 선수가 뭐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줘서 선수들도 그 마음을 잘 받아줬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저런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훈련 자체도 언론에 잘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황선홍 감독 또한 그 선수들 언론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또 황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심적으로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면서 지금은 선수들이 좀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뭐 국내 훈련을 언론에 발표하지 않은 것도 참 드문 일이고 아직 분위기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태국과의 첫 경기를 좀 치르고 나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손흥민 선수에게는 직접 사과도 앞서서 했죠.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네. 그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또 아직까지 부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올라오면서 기사화가 되면서 또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어요. 또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된 만큼 국민들한테 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여론도 있었고요. 물론 이번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그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손가락 관련 기사는 더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본인은 이제 축구 선수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정도는 없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농담도 하기도 했습니다. K22님 지난번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 관련해선 축구협회도 언론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책임도 있었는데 선수들만 앞장서서 책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도 하시고요. 러브총총님 훈련 중인 손흥민 선수의 환한 미소 반가웠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뭐 같은 마음입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정 여론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에 합류시켰잖아요. 황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빨리 문제를 풀고 다시 힘을 모으면 더 단단해지기도 하는 게 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만큼 이번에 국가대표팀이 조금 더 화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기술 관련된 소식인데요. 며칠 전에 저희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 삼성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얘기도 심층적으로 나눠봤었는데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소식이네요. 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밝힌 이야기인데요. 그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가 크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HBM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뭔지 좀 설명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죠. 네,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인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또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고성능 메모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좀 굉장히 중요한 메모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젠슨 황이라는 CEO가 이렇게 좀 축혀 올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 다른데 어디 걸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예. AI 칩에 들어가는 HBM 물량의 대부분이 SK 하이닉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마이크론의 HBM도 탑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삼성전자만 납품해서 좀 뒤처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나 좀 말이 나왔는데 네네. 사실상 이번 그 젠슨 황의 발언을 통해서 그 지점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기대가 크다고 했으니까 삼성도 좀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네. 예.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를 한 게 또 올해 말부터 그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어요. 네. 그래서 또 최첨단 HBM인 HBM3E 제품이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때마침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그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블랙웰에는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젠슨 황이라는 CEO가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본인은 오펜하이머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인공지능에 있어서 나오는 그 종말론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본인은 폭탄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네네. 인공지능도 핵무기와 전혀 비슷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이랑 이 삼성전자의 HBM을 언급한 곳이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4에서였어요. 이 젠슨 황 발언만큼 이 행사 자체도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사에서 AI 관련 얘기가 많이 오갔겠네요. 네, 맞아요. 네. 뭐 미래 기술의 첨단을 엿볼 수 있는 자리라서 굉장한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어요. 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사의 뭐 주력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해서 AI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로 혁신했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업계 관련된 분들은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엔비디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GPU를 사용한 기업들이 뭐 자사의 제품을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해서 예. 이 AI 기술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번에는 또 디지털 휴먼이나 뭐 디지털 트윈과 같은 AI 응용 기술들도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동향 같은 걸 알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고 뭐 이게 과거에는 컨퍼런스가 뭐 기술 강연 쪽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기술들 또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의 제품을 확인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좀 플랫폼처럼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되는 법 이야기 쉽게 해설해드립니다. 법이든 성배, 법 지식 꽉 채워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죠. 강력팀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이 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 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조두순의 거주지 무단 이탈 사건, 이게 오늘 선고가 나왔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처벌 수위를 예상하셨었죠? 지난번에는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지만 금방 검거됐고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통상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렇죠. 징역 3월이 선고되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됐는데 법정 구속됐고요. 지난번에도 통상적인 양형 기준대로라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만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는 국가가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역시 재판부가 보호 관찰을 준수하지 않은 것,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피고인이 벌금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고 있고 네네. 국가가 대신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또 곧바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선고가 나오자 조두순이 상당히 당황한 듯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구속된 거예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는데 법정 구속된 만큼 곧바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 판결이 좀 이례적인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향후에는 이 판례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궁금합니다. 이 판결은 통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규정된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도 열려 있었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조두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위화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나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었고 어느 정도 형을 선고해야 재범 가능성을 누를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벌금형 선고로 충분한지 그렇지 않고 그 통상의 양형 기준을 뛰어넘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해야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건이 흔치 않다 보니 선례가 없었는데 오늘 판결 선고로 앞으로 이 판결이 선례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야간 외출 제한 금지 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이 판결을 계기로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고 다시 구치소로 교도소로 갈 수 있다는 상당한 위화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어봤고요. 축구 선수 황의조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영상 유출에 대한 재판이 지난 14일에 있었는데 여기서 영상을 유포한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에 형수 이모 씨에 대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는데 검찰이 이미 지난 18일에 항소를 했습니다.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였는데 이 성관계 동영상이 SNS를 통해서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서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서 항소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형수 측도 역시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가 황의조 씨와 영상을 유출한 형수 이 씨도 있지만은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피해 여성들도 있단 말이죠. 피해자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절망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형수의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반포 혐의 등입니다. 즉 이 반포 혐의 자체만 두고 보면 그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이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절망감을 표현하는 이메일을 KBS에 보내왔는데 왜 그렇죠? 판결문을 읽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닙니다. 재판부는 게시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주변 지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황의조 가족과 지인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 좋게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고 이 사건으로 제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본인 제가 없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 취지를 해석해 보면 그 판결 내용상 피해자들의 신상 특정이 어렵다. 즉 황의조 선수를 제외하고는 이 유출된 영상의 피해자들의 신상 특정이 어렵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형소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2명 중 1명은 황의조 선수와 합의하면서 역시 형소에 대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판결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처를 구하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판단 이유 부분이 굉장히 짧고 그동안 이 사건으로 입은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내용이 없으며 이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했는데 이 공탁이 실제 양형에 반영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선처를 구하지 않은 피해자는 배제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또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이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던데 네네. 이 점도 그러면 이 양형에 반영이 됐을까요? 양형이 당연히 반영됐을 것입니다. 네네. 그 이유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크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그 반포 두 가지 혐의로 구성되는데 네네. 법정형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의사에 반한 촬영보다 의사에 반한 반포가 더 높은 형이 선고됩니다. 아 그래요? 더 중하게 촬영한 것보다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막 찍은 것보다 그거를 취득해서 뿌린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양형 기준도 반포 행위를 더 중하게 다루고 있고 네. 실제 선고되는 형을 봐도 역시 반포 행위를 더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형 가중 사유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지 여부이고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반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작스럽게 회수함으로써 더 이상의 반포를 막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고려되는데 가장 중요한 가중 요소인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즉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널리 유포하거나 피해자 주변 인물들 즉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유포하였는지를 또 다른 판단 기준으로 보는데 이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가중 요소로 고려되고 아마 재판부는 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다른 사건에 비하면 결코 가벼운 형량은 아닙니다만 그 판결 이후로 피해자의 얼굴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는 당연히 했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 요소로 반영되었으면 자명한 일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음은 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게 근데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특정할 때 핵심을 얼굴 노출 여부 누군지 아냐 모르느냐 이거를 많이 따지나요? 많이 따집니다. 실제로 얼굴까지 전면적으로 노출되면 형량을 더 가중하는데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형 요소로 삼는다기보다 얼굴이 노출된 것을 가중 요소로 삼는다는 겁니다. 즉 얼굴이 노출됐을 때는 더 중하게 다룬다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 추정할 수 있는 대목상 그리고 황의조 선수나 자신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자신의 얼굴만 노출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상 자신의 신상이 모두 다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를 이유로 일부 감경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내 얼굴이 안 나왔다고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네.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요. 지금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 점이요. 재판 과정에서 뭐 관련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됐다는 점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재판의 과정의 요소인가 하는 점도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형사사법 체계상 필요하긴 합니다. 그 이유가 민사재판은 각자가 주장하는 서면과 증거물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상대방이 그 서면과 증거물을 받아보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모든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일단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 증거 능력이 인정된 그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증거의 유형에 따라 그 증거 조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증인은 신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증거 서류는 내용의 낭독이나 고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음성이나 영상 자료는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형사성 규칙에 이 증거 조사의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영상이나 음성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법정에서 재생은 해야 하는데 다만 지난 N번방 사건 이후로는 이 판사, 검사, 변호인 앞에 있는 모니터에서만 재생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긴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격렬하게 혐의를 다툴 때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생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 대목만 재생하고 이 정도면 유죄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판사가 고지하면서 증거 조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하셨지만은 형수 이모 씨가 선고 하루 전에 법원에 2천만 원의 형사 공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걸 안 받겠다 했는데 거부를 해도 양형에 반영은 되나 보네요. 이 부분은 그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2022년 12월부터 공탁법에 형사 공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를 하기도 하고 피해자 인적사항을 불법적으로 파악하려다 위협수단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막고자 형사 공탁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제는 사건 번호만 알면 피고인 누구나 자신의 사건 번호는 알죠. 사건 번호만 알면 곧바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문제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변제하고자 하는 피고인과 피해 변제 시도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간에는 차등을 둬야겠죠. 그래서 형사 공탁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문제는 기습 공탁입니다. 기습 공탁이라는 게 무슨 방법이고 여기에 뭐가 문제인 거죠? 보통 재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 적어도 2주 전에는 종결됩니다. 변론 종결이라고 표현하는데 변론 종결 전까지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공탁 사실을 통지받고 자신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가 변론할 있습니다.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경우에는 나오면 재판부가 피고인이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형 요소로 삼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습 공탁은 판결 선고 하루 전 판결 선고 며칠 전에 갑자기 공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공탁 절차상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누락될 수밖에 없죠.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 사실을 모르니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부가 피해자가 따로 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통상은 감형 요소로 반영해 주거든요.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변론 종결 전까지는 공탁하게 하거나 만약 변론 종결 이후에 공탁한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기습 공탁이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인이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하는 방법이요?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탁 사실을 공탁소가 통지하거든요.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데만도 며칠 시간이 걸리고 길게는 일주일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사건들 바라보면서 또 재판 과정에서 뭐 재판이 어떤 내용도 내용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피해자를 좀 배려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양형과 관련된 양형 기준도 일부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재판 진행 절차상 특히 성범죄 영상 촬영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형사소송 규칙이 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방법을 일부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수사와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영상물 재생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 과거에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질신문이 흔히 이루어졌고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대질신문도 진행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도 피해자에게 선정해 주기도 하고요. 비공개 재판도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제도가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 영상물 재생 방식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부 개선을 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혁명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명예대표로 있는 허경영 씨가 성추행 혐의로 그것도 집단 고소를 당했네요.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신도 22명이 이 성추행 혐의로 허 대표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허 대표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명목으로 추행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출된 것인데 에너지 치유요. 에너지를 뭐 이렇게 방사해서 치유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낮게 준다는 취지로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 일단 경찰이 하나하나 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허 대표를 불러서 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근데 이 혐의가요. 무슨 뭐 우리가 추행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한 혐의가 아니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라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범죄인지 강제 추행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 피고소 혐의가 강제 추행이 아닌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면 예. 고소인들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부득이한 선택이요. 일단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 도입된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현재에는 공중 밀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뭐 지하철, 버스, 있고요. 그리고 네. 공연 집회 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히 접근하기 쉽고 은근슬쩍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밀집 장소는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해야 그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회피가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서 추행한 경우에는 기존의 강제 추행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인데 법정형 자체는 강제 추행보다 낮습니다. 강제 추행이 징역 10년 이하라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징역 3년 이하 등입니다. 그 이유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아마 고소인들이 이 혐의로 고소를 했다면 치유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상황이다 보니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 신도들이 모인 장소에서 은근슬쩍 접촉한 혐의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허경영 대표가 이게 허위 고소다, 그러니까 에너지 치료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의 논란이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허경영 씨가 수사나 뭐 형사처벌 받은 일이 있어요? 이 혐의로 수사나 형사 처벌받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고소인들 주장에 따르면 허경영 대표가 이와 같은 치료 명목의 추행 행위를 저지를 때, 뭐 고소인들의 주장이니까 각서를 사전에 받았답니다. 각서요? 예, 성추행 고소 금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하거나 인격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 및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데, 신도들 입장에서는 작성하라는 각서 일단 작성해놓고 들어갔는데 추행을 당하다 보니 쉽사리 고소를 감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각서는 반사회적 행위를 유도하는 내용의 각서라 그 효력은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각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효력 여하를 차치하고 그 당시 상황, 즉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결국 그 과정에서 다른 종교 집단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처럼 의사에 반한 추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경영 대표를 신적인 존재로 믿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위력 내지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법리 구상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각서가 법적 효력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법적 효력은 없고 판단 기준 될 수 있고. 그런데 좀 각서 내용이 성추행 고소 금지, 성희롱 내지는 성추행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한다라고 해놓고 에너지 치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아까 그 하늘궁이죠. 하늘궁이라는 게 뭐 종교 시설이라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해서 어떤 뭐 제재랄지 뭐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종교 단체라 법적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는 이 종교를 겉으로만 내세울 뿐 사실은 종교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범죄 단체 조직이나 보이스피싱처럼 그 조직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헌법상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서 그 제도 도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도입한다고선 치더라도 어느 수준부터 이단 내지는 종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인가, 상당히 판단이 애매합니다. 결국은 이 사안은 종교 단체를 빌미로 실제로 성범죄나 사기 등 범행이 자행되고 있다면 적극적인 수사와 판결, 즉 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거나 의사에 반했다거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실질적인 판단을 통해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종교를 밖으로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종교가 아닌 집단을 와야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종교시설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적 처벌 조항은 도입하기가 난점이 있습니다. 예.
9169님,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시면 귀가 쫑긋해지네요. 항상 정확한 설명 멋집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2847님, 김용준 앵커님 감기 걸리셨나요? 가끔 기침을 하시는데 이게 목이 간질간질합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꼭 한번 가보시고 저도 약 처방 받은 상태입니다. 얼른 낫겠습니다. 도토리님, 오늘은 춘분. 자, 오늘은 춘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지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데요. 오늘도 동해안에는 또 눈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 강풍도 있고요. 하여튼 올 듯 말 듯 안 오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옥수사진관의 Day and Night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른 노래인가요? 네. 김민규의 꽃샘추위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래 선곡은 제 재량이 아닙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